안녕하세요. 저는 강경희입니다. 지난 시간 그 6강에서는 현대시 구체적인 작품들 살펴봤고요. 오늘 7강에는 소설, 그 현대사에서 그 소설들이 어떻게 그 진행이 됐는지 그 흐름도 좀 살펴보고 구체적인 작품까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소설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는 제3장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 현대소설의 흐름 이렇게 되어 있죠. 현대소설의 개념을 잡으면서 그 개념에서 고전 소설 이후, 고소설 이후에 그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소설들, 신소설이라든가 근대소설이라든가 현대소설을 모두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 현대소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현대시도 그 갑오개혁 이후로부터 그 신체시 또 그 자유시 이렇게 출발하면서 그 20년대에 자유시가 본격적으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20년대 그 현대 소설도 본격적으로 출발이 되는데 그에 앞서 여기 그 신소설이라든가 근대소설 같은 그런 그 토대가 될 만한 과도기적인 그런 작품들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현대소설의 개념을 이렇게 넓게 잡아놓고 있네요. 자, 먼저 그 신소설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두 번째 항목입니다. 신소설. 신소설의 명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그 신소설의 명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 여러분들 거기 별표 치고 밑줄 그어 놓으면서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신소설의 최초 작품은 이인직의 혈앤누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죠. 신소설의 최초 작품은 이인직의 혈앤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표시를 해주면서 바로 거기서 처음 쓰이면서 신소설이라는 명칭이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었고요. 자, 두 번째는 그 시대적인 배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신소설 역시 그 개화기 때를 배경으로 해서 지어진 작품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개화기라고 한다면 역시 그 근대화를 하는 우리 그 역사상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화의 그런 문물이 이 신소설의 역사적인 그 배경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매체적인 그런 특징도 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등에 연재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기도 하고요. 인쇄술도 발달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그 이제 시장 경제의 개념이 좀 더 활발해지면서 그래서 이제 그 출판업자 등이 나타나기도 하는 그런 상업적인 배경도 가지고 있으며 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그 소설의 영향을 받아서도 신소설이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몇 가지의 그 신소설 등장 배경에 대한 이야기였었습니다. 그 밑으로 가면서 그것과 연관지어서 역사적인 배경과 연관지어서 신소설의 태동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새로운 생활 모습이라고 하면서 이게 바로 그 시대적인 그 흐름의 배경이겠죠. 그래서 근대, 개화, 계몽 이런 것을 그 배경으로 해서 나타났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발표 지면이 확대되었다는 그래서 신문이라든가 이러한 것 등이 그 신소설 배경에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일본 등의 영향으로 서구 소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의 반복되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역시 또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별표를 쳐놓고 기억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신소설의 주제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신소설의 주제입니다. 두 개로 나누어서 보고 있네요. 서구의 문물에 대한 그 신선한 충격. 이 서구의 세상에는 이러한 것 등이 있구나. 그 바로 이제 그 충격을 받았던 그런 내용들을 소설에 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내용에는 이러한 게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친일적인 그러한 어떤 성격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이라고 한다면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구세대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에 대한 태도는 비판적인 그런 내용으로 나타났고요. 자유결혼이라든가 풍속을 개량하는 그래서 조혼을 금지한다든가 또는 남녀 평등, 뭐 자유연애 이런 것 등도 나오겠죠. 근대 교육을 지향하고 신문명을 도입하면서 우리를 좀 더 우리 사회를 개몽개화시키려는 그런 내용들이 주제의식으로 되어 있고요. 또한 그 밑에는 여성의 사회 참여, 또 그 독립사상, 여성들도 독립사상을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여성들의 독립사상 고취, 참여,
또는 여성들도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여성들과 연관지어서 역시 그 개화의식 이런 것 등이 연관되어 있다고 보아지겠습니다. 예.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써라. 그러면 여러분들 몇 가지를 쓸 수 있도록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놓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신소설의 작가와 작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도표가 나와 있죠. 이것도 여러분들 그 외우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별표 쳐놓고 외우도록 합시다, 여러분. 아까 우리나라 그 최초의 그 신소설은 혈앤우라고 하는 이인직의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이인직의 혈앤우 하나 외웠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의 작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뒤에 보면 모란봉, 귀성, 치악산, 은세계 이런 게 있네요. 외우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외웠습니다, 여러분. 귀성, 이거를 그 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겠고요. 귀성, 은세계, 은이 나와 있죠. 귀성은 치악산이 있는, 치악산으로 가겠다. 그래서 치악산 외우고요. 그 다음에 치악산에 봉우리를 하나 설정을 합시다. 모란봉이라고 설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귀성은 모란봉이 있는 치악산으로 이렇게 외웁시다, 여러분. 그러면 이인직의 작품 모두 외웠고요. 그 밑에 이제 대표적인 하나씩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조 자유종입니다, 여러분. 이해조 자유종. 그 다음에 최찬식 추월색이죠. 최찬식 추월색. 그 다음에 안국선 금수회의록. 그래서 금수라고 하는 건 짐승이라는 이야기인데 짐승들이 등장을 해서 인간 세계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우화적인 풍자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금수회의록 이러한 것 등이 있었고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주관식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혈앤우를 효시로 했었던 신소설의 시대가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1910년으로 가면 조금 더 거기서부터 조금 더 현대소설다워지는 근대소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근대소설은 어떤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떤 작품이 대표적인 작품이었었는지를 살펴보죠. 자, 그 밑에 내용을 들어가서 괄호 1번은 넘어가겠습니다. 괄호 1번은 넘어가고 괄호 2번에 근대소설의 특징 이렇게 되어 있죠. 근대소설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고소설과 좀 다른 점이 있으니까 근대소설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대소설이 고소설과 다른 점은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먼저 고전소설에는 굉장히 영웅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영웅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영웅성은 근대소설에는 좀 약화가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면 고전소설은 상당히 시간의 흐름, 그래서 시간이 거꾸로 간다든가 이런 방식이 없어요. 시간 중심으로 차례차례 흘러가고 있거든요. 바로 그것을 단선적인 서술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성도 좀 약화가 되는 그런 부분도 나오고요. 고전소설에서는 서술하고 있는 그 서술의 시점이 전지적인 3인칭, 그래서 전지적 3인칭이라고 한다는 것은 서술자가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모든 심리도 꿰뚫고 모든 것을 알아서 써주는 뿐만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장면에 들어가서 서술자의 생각까지도 그래서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도 하고 상황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는 아주 전지전능한 그런 서술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런 전지적 서술자의 관점도 조금씩 희박해지는 그런 특색이 있어서 지금 이 근대소설은 영웅적인 인물성, 또 시간적인 단선적 구조, 또는 그 시점의 그 전지적인 작가의 그런 시점에서 탈피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근대소설의 가장 효시가 되는 대표적인 작품은 이광수, 무정, 별표 쳐놓고 기억을 하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신소설 이인직 혈앤우였었고요. 근대소설 이광수, 무정이었었습니다. 다 잘 기억을 하셨죠, 여러분? 그 밑에 그 10년대의 소설 문학에서 이광수, 그 무정에 대한 특징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1번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던 건 근대소설의 효시였다라고 하는 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에서는 그 무정에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런 내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몽적인 민주주의, 민족 개조론. 그래서 계몽적으로 우리 민족을 개조해 나가야지 된다는, 그게 우리 민족을 위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민족주의, 이런 게 나타나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또 유교적인 구가족 제도에 대한 비판. 그래서 이 소설을 보면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신여성과 구여성 사이에 갈등하는 그 주인공이 나오죠. 그래서 그 주인공은 결국은 신여성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보면 그 유교적인 구가족 제도에 대한 그 거부가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였었고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정해놓은 여자를 버리고 새로운 여성을 선택하는 자유, 연애 같은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적인 특성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설명은 근대소설 무정에 대한 설명이었었고요. 20년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20년대로 들어가면 이제 근대소설을 넘어서 20년대로 들어오면 이제 좀 더 그 성장한 현대소설이 나오고요. 그 성장한 현대소설은 단편 소설 위주로 많이 창작이 되지요, 여러분. 이 시대 때의 20년대의 대표적인 작가로는 김동인이 있습니다. 또 현진건 이런 분이 있었고요. 뭐 염상섭 이런 분들도 계셨고요. 또 이제 그 카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카프는 앞에서 그 현대시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계급 투쟁 이런 것을 그 강조하는 사회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그런 어떤 문학 단체입니다. 그래서 최서해라고 하는 분이 역시 그런 어떤 그 투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작품을 썼어요. 그래서 20년대의 대표적인 작가라고 한다면 바로 김동인, 또 그 최서해, 또 현진건, 염상섭 이런 분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밑에 카프 문학의 특징 나와 있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작가의 김동인 작가 나와 있습니다. 감자라는 작품이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될 수 있겠죠. 현진건, 운수 좋은 날,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20년대의 식민지 현실을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낸 그런 작가였었고요. 그 다음 내려가면 그 염상섭 그 작가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염상섭 작가는 30년대에도 계속 이어지면서 아주 그 활발한 그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이죠. 앞에 나와 있는 그 현진건 작가는 그 사실주의적 경향을 띠더라도 단편 소설 위주로 그 사실적인 경향을 담았다라고 한다면 염상섭 작가는 아주 그 방대한 장편 소설 속에서 그 당대의 현실을 아주 정말 사실적으로 그려낸 그런 작가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나도양 그 작가가 있었고요. 그 다음 최학송, 최서해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분은 신경향파의 작가가 바로 그 카프 위주의 그 작가들의 그룹을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경향파 작가로서 작품 활동을 전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의 작품도 홍염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작품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구체적인 작품 속에서 여러분들 보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30년대 소설로 계속 그 소설은 이어지지요. 20년대가 단편 소설 위주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보다 장편화된 그런 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게 1930년대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역시 여러 가지 흐름이 나타나고 대표적인 그런 작가들도 나타납니다. 자, 괄호 2번에 30년대 소설의 주된 흐름을 보면 농민 소설도 있었고 풍자 소설도 있었고 지식인 소설도 있었고 역사 소설도 있고 세태 소설도 있고 심리 소설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그 세태는 풍자 소설과도 같이 묶어서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농민 소설과도 같이 묶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같이 그 결합될 수 있는 그런 갈래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대표적인 작가의 채만식 작가가 있죠, 여러분. 채만식 작가의 그 작품에 몇 개의 대표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레디메이드 인생이라는 것도 있고요. 치숙이라는 것도 있고 태평천하, 탕류 다 모두 1930년대에 그 시대 현실을 풍자적으로, 풍자라고 하는 것은 비꼬고 비판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꼬고 비판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가였었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효석, 유진호 이런 분이 나오죠.
그래서 이효석의 대표적인 작품이 메밀꽃 필 무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그 메밀꽃 필 무렵이라고 하는 그 작품은 그런 인공의 세계를 떠나서 그 인공의 색채가 하나도 없는 순수 자연의 그런 그 자연의 세계에서 그 인간들의 그 본능인 애욕 이런 것을 담아내는 그런 순수 그 세계를 그려낸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설명이 밑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유진호 작가는 대표적인 작품이 김광사와 T 교수 뭐 이런 작품이 대표적인 작품인데 바로 앞에 그 지식인 소설이라는 갈래가 있었죠. 바로 이 작품이 대표적인 그 식민지 치하에 지식인의 고뇌가 담겨져 있는 그 지식인 소설의 갈래라고 집어넣을 수 있는 작품입니다. 다시 유진호 작가는 지식인의 고뇌 이런 거 담고 있다. 작품 대표적인 거 김강사 T 교수, 강사 교수, 지식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같이 여러분들 그룹 지어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상, 김유정 소설이 작가가 소개되어 있죠. 이상의 작품의 대표적인 게 날개죠, 여러분. 그래서 그 날개라고 하는 거에는 그 그 주인공의 그 분열된 자아를 그 반성을 하고 그 분열된 자아가 자기의 본래의 자아를 찾아가려는 그런 과정이 그려져 있는 심리 위주의 그런 소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리 소설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이상의 날개, 요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김유정 작가, 뭐 너무나 유명한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동백꽃이라든가 봄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셨죠? 농촌을 배경으로 한 농민소설이고요. 그 농촌을 배경으로 해서 향토적 소재를 해학적으로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해학성이라고 하는 것은 희극미를 이야기하는데 그 등장하는 인물들이 조금 어리석어요. 그래서 그 어리석은 인물들을 통해서 희극미를 드러내는 해학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 김유정의 특징을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무영, 박영준. 농민 작가라 하더라도 조금씩 그 성격들이 조금 다른데 그 김유정의 특색은 향토적인, 해학적인 이런 특징을 갖는다면 이무영과 박영준의 그 농촌 소설은, 그 현실을 보여주는, 농촌 현실을 보여주는 그러한 작품으로 되어 있지요, 여러분. 1930년대 분화로드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농민 속으로. 라고 하는 그런 그 구호를 가지고 있는 운동인데요. 농촌의 현실이 너무나 피폐해지니까 지식인들이 헌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농촌으로 들어가서 농촌 속으로 가서 자신들이 헌신하고 그리고 농촌을 계몽하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농촌을 세우려고 했었던 바로 그러한 계몽 위주의 농촌 소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유파의 이무영, 박영준 이런 분들이 있었고요. 또는 이제 그 끝부분에 보시면은요, 이광수의 흙 또는 시문의 상록수 이런 작품들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러한 작품들이 그 농촌 계몽 쪽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동리, 정비석 이런 부분이 나와 있죠. 이 김동리 작품의 특색을 보면 굉장히 토속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그런 색채를 드러내죠. 대표적인 작품에 무녀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독교와 또 이제 그 무당인 그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아들과 그 샤머니즘적인 그 무당인 어머니와의 갈등을 그려낸 그런 작품이죠. 그래서 굉장히 토속적이고 샤머니즘 그런 색채를 지니고 있는 1930년대의 소설 작가를 들어라. 그러면 바로 김동리 이렇게 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비석 대표적인 작품이 뭐 성황당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자연의 순수성에 결합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년대 소설로 가볼까요, 여러분? 40년대 소설에는 굉장히 그 문학 시기로 봤을 때 아주 그 암울한 시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활동이 굉장히 그 제재를 받고 그래서 그 간도 등으로 아주 많은 문인들이 망명을 갔다라는 그런 내용 정도로만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작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유종이라고 하는 자유종 뭐였었죠? 신소설이었었습니까, 여러분? 작가는 누구였었나요? 이혜조.
예, 됐죠? 자, 작품에 그 줄거리가 나와 있는 부분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보면 작품의 배경은 1908년 음력 1월 16일 밤 이매경 여사의 집이고요. 등장하는 인물은 신설원, 이매경, 홍국란, 강금운 이런 그 여성들이 토론회를 합니다. 토론의 주제가 뭐겠습니까? 이게 신소설이니까 토론의 주제도 근대 계몽 이런 것과 연관된 그 시대적 과제에 대한 토론을 하겠죠. 그래서 그 토론의 내용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 줄거리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토론의 주제는 예, 그 시대의 과제인 근대 계몽, 여성들이 예, 주인공으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 뒷부분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해와 감상 부분에 중간 조금 아래로 가면 역시 그 주제의식 중요하죠, 여러분. 주제의식 우리 앞부분에서도 주관식으로 나오니까 외우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중간 아래 부분에 시대의식으로서 반봉건, 근대화, 반외세, 자주독립 이런 것 등이 나타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에 자유종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 아주 재미있는 설명들도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쭉 넘어가서 작가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 작가의 맨 마지막 설명을 보시면 옥중화, 강상련, 토의간, 연애각 이런 말이 나와 있죠. 뭔가 좀 느낌이 오십니까? 옥중화는 춘향전, 강상련은 심청전, 토의간은 토끼전, 연애각은 흥부전 이런 고전소설, 신소설로 개작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작가이기도 하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무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정으로 들어가면 자, 무정의 주인공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자, 주인공에 이 형식이 있어요. 경성학교 영어 교사이죠, 여러분. 그 영어 교사가 집안에서 먼저 맺어놓았던 그 구 여성으로서 전통적인 순종적인 여인으로서 박영채라는 인물과 그 집안에서 미리 맺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어 교사였던 이영식은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그 신교육을 받은 신여성 김선영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삼각관계 속에서 이 세 사람은 그 갈등을 벌이고 그리고 이제 영채는 사라지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선영과 이영식은 맺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뭐 우여곡절의 그런 상황을 거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유학의 길에 오르게 되는데 그 유학의 길에 올랐을 때 우연히도 같은 기차를 타게 되었고 이 기차가 우리 그 삼낭진이라는 곳에 멈추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그 홍수로 우리 민족이 여러 가지 그 순환을 겪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수해 복구 현장에서 이들이 그 민족을 계몽하는 그런 선구자로서 이제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성으로 모두 화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개인적인 갈등이 민족의 문제 앞에서 같이 화합을 하는 그런 관계로 굉장히 계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근대 소설, 최초의 소설 이광수 무정의 그런 소설이었었습니다. 등장인물들 성격 보실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그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핵심 정리, 장편 소설이고 계몽 소설이다라고 되어 있죠. 출전은 매일신보 1917년에서 최초의 근대 소설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 밑에 이해와 감상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런 갈등이 그 해결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계몽성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작품은 이제 감자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1920년대 김동인의 작품으로서 당시의 현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첫 줄에 보면 칠성문 그 빈민굴에 오기 전에 복녀는 그래서 복녀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복녀는 원래는 그 반듯한 가정에서 자란 그런 그 여자였었어요. 그런데 시집을 와서 무능력한 그런 남편을 만나면서
결국은 그 몸을 팔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몸을 파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살인까지 하게 되는,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사람이 어떻게 얼마만큼 타락하고 바뀔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던 그런 소설입니다, 여러분. 복녀였었고요. 1920년대 그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와 연결지어서 또 환경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관점으로 해서 그 밝혀낸 그런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물 성격도 한번, 복녀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는지 한번 보시고요. 핵심 정리에서 주제 쪽에 내려가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환경 속에서, 현실 속에서 피폐해가는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이런 부분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자, 복녀가 등장하면, 바로 감자입니다. 작가 김동인이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는 작품이죠, 여러분. 자, 운수 좋은 날, 20년대 역시 사실적으로 당시에 현실을 잘 드러내고 있었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배경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배경이 처음에 그 얼다만 그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새침하게 흐렸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배경이 앞으로 제목이 운수 좋은 날이지만 앞으로 비극, 불행이 닥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배경이었었고요. 주인공은 동선밖에서 그 인력거를 꾸는 그 아주 하층민 그 김첨지였었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 김첨지가 뜻밖에도 행운을 만납니다. 아주 그날은 장사가 잘 돼요. 그 장사가 잘 되는 바로 그런 상황 뒤에 그 뒤에 이제 집에 가서 그 알타가 죽는 그런 그 죽은 아내를 발견하는 그런 구조상의 그런 어떤 그 역전이 되는 그런 구조로도 되어 있고요. 또 그 제목상에도 보면 제목이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불운을 겪게 되는 운수가 나쁜 날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상에도 역전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 소설의 특징은 하층민의 비참한 삶을 보여주면서도 그런 구성상의 역전이라든가 또는 제목상의 그 역전을 가지고 더욱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부각하고 강하게 드러내고 있었던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진건 운수 좋은 날이었었죠. 자, 그 다음 작품으로 가면 홍염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자, 아까 카프파의 최서의 계급투쟁 나온다 그랬었죠, 여러분. 일제치하에서는 그 일제의 수탈로 인해서 우리 땅에서 살지 못하고 간도로 이주간 그런 그 민족들이 많았었어요. 여기 등장하고 있는 그 문서방도 그 이주를 했지요. 그래서 그 서간도에 정착을 하고 살려고 했지만 그 소작을 하고 나서 그 추위라든가 뭐 홍수라든가 가뭄이라든가 이런 문제 등등으로 해서 그 농사를 잘 짓지 못해요. 그래서 빚만 지게 되고 결국 그 빚더미 상황에서 딸을 그 중국 토지 지주에게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주는 혹시라도 그 딸이 부모를 찾아갈까봐 부모에게 절대 보여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 문서방의 아내가 알타가 죽지요. 알타가 죽으면서 딸의 이름을 부르다가 끝내 그 딸 얼굴도 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서방은 이제 그 참지 못하죠. 지주에 이제 그 저항을 합니다. 집에 가서 불을 지르게 되고요. 그 이제 도끼를 들고 그 인가 중국 지주를 죽이게 되는 그런 내용까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굉장히 무섭죠, 여러분. 방화, 살육. 어쨌든 근데 여기서 보여주려고 했었던 것은 계급 투쟁적인 그런 모습으로서 그런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카프와 연관된 그런 작품이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소낙비라고 하는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김유정의 작품이죠. 농촌 소설입니다. 아까는 잠깐 여러분들한테 그 동백꽃과 봉봄을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어리석다. 그리고 해학적이다. 근데 이 작품은 해학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인물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추노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역시 그 노름의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단장을 시키고 그 돈벌이를 하러 내보내죠.
매음을 하도록 합니다. 이런 걸 보면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어떤 지켜야 될 가치, 정신적인 것, 이런 것들을 하찮게 내버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어리석은 인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이런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타락하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식민지 치하의 수탈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 궁핍한 삶을 견디다 못해서 이렇게 타락하고, 또 그렇게 타락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들만 보고 중요한 정신의 가치를 보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인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농촌의 궁핍한 생활상을 담고 있었던 그런 소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날개라는 소설이 나와 있죠, 여러분. 그 날개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심리소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의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주인공은 볕이 드는 아내의 방과 독립되어 있는 볕이 안 드는 그런 방에서 아내에게 경제적으로 구속되면서 거의 그 사육되다시피 한 바로 그러한 인물이었었죠. 그런데 이 주인공이 우연하게 그 아내에게 돈을 받게 되고 그 돈을 가지고 외출을 하면서 점점 아내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자아에 대한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아에 대한 각성의 결과 자기가 자유로운 그런 인물이 돼야지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 미쓰비시 그 옥상이죠. 당시에는 일제치하니까 그 건물의 이름이 미쓰비시. 지금 종로 그 종각 그 근처에 있는 건물의 이름이에요. 그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날자, 한 번만 더 날아보자. 날개야, 돋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날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그 자신의 자아를 성취하는, 자유로워지는 그런 의미로서 날개를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그 억눌렸던 자아, 자유로운 자아, 이런 것을 고민한 그런 소설이기 때문에 심리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심리소설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희곡과 수필이 나와 있는데, 희곡에서 간단하게만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개화기 때 혁신단 그 조직을 한 그 개화기 때에 심파극이 있었다는 설명이 나와 있었고요. 큰 2번으로 갑니다, 여러분. 바로 20년대 사실주의극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이 사실주의극이 그 20년대에 심파극을 벗어나서 좀 더 사실주의 극으로 접근한 그런 근대극의 시도의 시대였다. 이런 의미였었습니다, 여러분. 자, 넘어갈까요? 3번입니다, 여러분. 3번에 본격 신극단체의 활약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별표 쳐놓고 꼭 외우도록 합시다, 여러분. 극예술연구회입니다. 극예술연구회. 동경 유학생들 중심으로 결성이 된 단체였었고요. 본격적으로 근대극이 그 진행이 되었겠죠. 창립 공연 때에는 고골리의 검찰관이라는 그런 작품이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공연이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최초의 창작극 토막이라는 작품이 공연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러나 그 일제에 의해서 강제 해산이 되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30년대 극예술연구회의 활동 요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수필 내용은 많이 그 출제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어서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